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저는 KBS 기자 김혜송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협치라는 큰 뜻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만 추경 예산과 또 법사위원장 자리 등 현안을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려서 협치가 잘 구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협상 끝에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열기로 했고, 오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1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당당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전격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오늘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 자리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중동 소식 먼저 좀 알아보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또 공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이 또 테헤란에 대한 또 공세를 또 강화했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무기를 동원해서 맹렬한 공격이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장거리 드론 수백 대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실제 예고한 다음에 이 밤사이 또 추가 미사일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 체계가 해킹을 당해서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로폭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최측근이자 전시 참모총장인 알리 샤드마니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재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국민들 안전에도 참 비상이죠? 예, 지금 이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이 약 100여 명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교민 피해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지 교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방공호를 찾기 어렵다거나 공습 경보도 제대로 발령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긴박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주 이란 한국대사관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지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수시로 교민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교민들도 이란의 보복 공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교민 23명이 70km가량 떨어진 요르단으로 대피한 데 이어서 다른 교민들도 속속 이스라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도 이 중동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일정을 일찍 접고 중동 문제 때문이라면서 이제 먼저 귀국을 했죠. 예, 이게 주 7개국 G7 정상회의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나다 노키 산맥을 배경으로 G7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이뤄진 직후 갑자기 돌아간 건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개최에 앞서서 SNS에 직접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지금 촉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 이틀째 예정됐던 이 비회원국 정상들과의 만남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날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회담이 무산됐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무산 소식을 접한 게 이제 현지 도착해서인데요. 캐나다 측이 마련한 환영 만참에 참석한 직후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확대 세션에 참석하는데 원래 사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양자회담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적 결례 상황은 아니라면서 이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한 그런 계기가 바로 그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오전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성사가 됐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지금 한일 정상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 지금 한국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조금 전에 만났고요. 네. 지난 9일에 첫 정상 통화를 한 다음에 취임 후 지금 14일 만에 이렇게 한일 정상이 적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네.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국제통상 환경 어려움 속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하자고 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는 국제 정세가 좀 엄중하다. 한일 공조가 세계에 많은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으로 회동을 했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했고 구테우스 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 정상과도 잇따라 지금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 대통령 정상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 좀 알아보죠. 먼저 정치 쪽에서 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또 만났어요. 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만났습니다. 사실 좀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만남을 정례화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가장 먼저 여야가 논의하는 게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좀 다른 당이 맡았다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야당이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고요.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필수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이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하고 또 야당 지도부 간의 만남도 있었습니까?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 실장에게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이 송곳 검증을 예고했거든요. 다소 좀 불편한 기류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은 제1과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라면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강훈식 실장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기는 양 당이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지만 이 소통과 협치를 서로 중시하는 만큼 머지않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 관련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공모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 여사 육성이 담긴 통화 그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런 것으로 좀 알려졌죠? 예, 지금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데요. 올해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파일들엔 김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약 3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녹음 시기는 2차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기인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로 알려졌는데요.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녹음된 통화들에서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 수익을 줘야 한다. 또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 김 여사에게 다음 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좀 나라 밖으로 좀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었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뭐 더 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은 어제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매체 기자들한테 이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의 지원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이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다 해서 그러니까 6,000명 정도를 파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서 이 지역 재건에 필요한 병력까지 추가 파견하면서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30분 지나서 이제 31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리고 이어서 교통 상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뜨거운 볕과 높은 기온, 강한 자외선과 오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아서 30도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강릉 31도, 청주와 전주 32도, 대구와 밀양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강한 볕에 대기 중 오염물질이 반응하면서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곳곳에서 출근 차량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 지나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또 장수에서 안현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속도 더딥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곡터널과 매송휴게소에서 각각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선 남한산 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부선은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이후 마성에서 서용인 분기점까지 속도가 더딘데요. 서용인 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시사 이어갑니다. 요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치권 주요 이슈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네.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일정 가지고 네네.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24일, 25일 이렇게 이틀로 합의가 됐더군요. 어떻게 의견을 어떻게 좁힐 수 있었습니까? 예, 원래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3일 정도의 청문회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요구로 3일씩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례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많은 좀 의혹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까지 하려면 3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서 24일, 25일 이틀로
일단 합의는 된 것 같고요. 그냥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정 중에 증인, 참고인 또 누가 나올지 정해야겠죠?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첫 일정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제 증인 참고인을 누구로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의 그 수상한 돈 거래를 둘러싼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받아들여져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그 신청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민석 이제 후보자가 과거에 돈거래를 했던, 그리고 조금 차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치자금에 의심이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증인들은 다 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또 유학 자금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학 자금을 전처가 다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환 거래를 했던 송금 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처도 증인으로 나와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상을 조금 다 수용하거나 그러지는 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부만 증인으로 부르자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를 대하는 좀 태도랄까요? 이런 것이 그냥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검증을 받겠다. 이런 지금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도 너무 응하는 부분이 작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라도 좀 충분히 소환해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기대를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 핵심 검증 항목 10가지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금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 과거의 그 지출 이런 등등 해서.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까요? 가장 좀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것은 좀 어떤 대목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약 5억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5억 원은 생활비라든지 카드 사용 대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것들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추징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이 7억이 넘었었고요. 또 그 관련된 세금도 1억이 넘었었습니다. 약 8억 정도를 지금 상환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자금 출처의 소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자금으로 상환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금 설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검증이 돼야 되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전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2번이나 전과가 있는 분이 아직까지도 정치자금에 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총리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액의 추징금, 세금 상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대목도 같이 좀 짚으실 건가요? 김 의원님? 분이 있어요. 그 프로보노 콜라고 하는 사람법인의 대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경력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숨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인에 이사를 역임했고 또 지역의 건설업자인 한 분이 그 김민석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그 한강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가 이제 임대차 대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불과 한 2달 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김민석 후보자의 현재 배우자가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 소유의 이 아파트에 다시 전입을 들어오면서 전세 계약을 또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서
그 프로보노 코리아의 그 이사였던 분이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어떤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좀 해봐야겠지만 아직 청문회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총리 네네. 후보자 임명에 대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대체적인 입장은 좀 어느 쪽입니까? 예, 어저께도 국민의힘 인사청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네. 지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지금 다시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잠시 후에 지금 곽규택 국민의힘 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과는 잠시 후에 다시 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연결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둘째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으로 다시 귀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G7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개최에 앞서서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화 연결 방송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입주 좀 사과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님 다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예, 곽규택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저 말씀 아닙니다. 중에 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지만은 현재로서 그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은 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국민의힘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상한 자금 거래를 비롯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많은 의혹이 있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료를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부 SNS 글을 통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혀 자료 제시 같은 것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너무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G7 거기 회의차 가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김 후보자 본인도 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비판을 이해한다. 또 묻은 문제에 답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본인의 어떤 진술을 통한 설명보다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를 하면 계좌 제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본인이 뭐 억울한 점이 없다면 이런 자료 제출부터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G7 회의 전 나온 김에 또 한번 여쭤보면은 이제 이재명 네네.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같이 초청 대상국이었던 이제 호주, 남아공 이쪽 정상들과도 회담을 했죠. 오늘은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 분이 만났다는 두 정상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아직 뭐 어떤 얘기가 이제 오갔는지 그 대목까지는 지금 전해지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그 대통령의 G7 회담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성과가 있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후에 첫 외교 무대에 등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 모두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대했었고 그것이 이번 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반쪽 성과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이제 당내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그 대목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2차, 3차 뭐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한 번에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네네. 점에서 송 의원에게 이제 원내대표로 표를 줬다고 보십니까? 예, 그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당의 화합과 또 변화와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원래부터 뭐 개파색이 짙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당의 화합에 적합한 분이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기재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당내 기대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1차에서 60표를 획득해서 바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김성원 의원이 얻은 표를 예상보다 조금 적은데 하는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번 원내대표 그 선거를 두고 뭐 또 친윤, 친한 이런 개파 간의 대결로 언론에서는 조금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이 후보들이 어떤 개파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선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안 되신 뭐 김성원 후보도 충분히 능력으로는 가능했지만 그래도 송원석 후보가 조금 더 당의 화합과 또 변화와 쇄신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쇄신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지금 그 송 원내대표 본인도 이제 반성과 쇄신이 정말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밝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노선을 어떤 행보를 좀 보여야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문제보다도 국민들께 어차피 봉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의 화합, 수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이념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좀 소모를 했다면 이제는 좀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당에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40대, 50대 이런 분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어떤 내부 화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 거대 여당과 맞서서 우리 당이 정말로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정책
경제 부분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발표를 했고 그 개혁안 관련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자 여론조사를 하자고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송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선 다소 좀 유보적인 것 같아요. 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쇄신을 마련하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조금 상충되는 건가요?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른바 5대 개혁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어떤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조금 더 뜻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했으면은 좀 더 공감을 많이 얻었을 것인데 조금 일방적인 발표로 이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제 혁신위를 구성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개혁안들을 포함해서 다른 혁신 방안까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우리 당 내에서 의원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고 또 이 외에도 더욱더 국민들께 필요한 그런 혁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아마 전체적인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부 매체 보도를 보면 혁신위원회를 이 원내 두느냐, 당내 두느냐 이걸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좀 뭐 생각을 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형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혁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의원과 함께 또 원외위원장 또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이런 혁신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보다 더 많은 또 혁신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건 어디에 두냐 하는 것은 조금 형식적인 문제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송 원내대표가 이제 직접 그 의원들과 만나서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네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3선 이상 의원분들과 또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어제는 그 초선 재선 의원과 또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의원분들 생각은 대체로 좀 어느 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좀 다시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면서 지금 지금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그 당내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통화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지금 다시 됐습니까? 네, 곽 의원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이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통화가 좀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그 초재선 의원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의원분들 생각은 대체로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신임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혁신위를 구성하고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를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도 8월 중에는 마무리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다 공감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질문 하나 드리고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만남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협치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였는데 앞으로 좀 대화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이런 좀
함께 화합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추경이라든지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나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권도 이제 차지를 했고 또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이런 국회라든지 정부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야당에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그런 장치가. 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전 이산가족 상복대 동생을 찾은 허현철입니다. 동생은 4살 때고요. 제가 6살 때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거죠. 저녁에 이제 집에서 트는데 내 동생이 화면에 나오는데 카드를 들고 섰는데 딱 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가가지고 KBS 쫓아갔죠. 그때 서른이 복받쳐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동생 찾으려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반토막된 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산가족의 그 만남도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희망이 뭐예요? 가족 상봉하는 게 제일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잡수셔가지고 마지막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고 햇볕도 더 뜨겁겠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고 맑은 하늘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강릉 31도, 청주와 전주 32도, 대구와 밀양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강한 볕에 대기 중 오염물질이 반응하면서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오존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중부와 남부 지방은 이번 주 후반부터 장마철에 돌입하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구역을 형성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급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 시작합니다. 자, 여야 정당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야 신임 원내대표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이제 선출되신 두 분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 서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남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좀 대화가 잘 통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두 분이 그래도 합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직업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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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삼선 의원이라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고요. 네. 이제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공익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데 대한 훈련이 두 분 다 잘 되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또 상황 판단, 정보 분석 이게 아주 빠른 분이고 그리고 송원석 대표는 이제 기재부 차관까지 지낸 이제 고위공무원 출신이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실무자뿐 아니라 정무직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또 전체적 또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 살림 또 국가 정책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쟁이 있을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투겠지만 그 이외의 문제 뭐 국가 뭐 기조와 관련된 정책들 또 입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원만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무에 강한 형이 있고 좀 정책에 강한 형이 있고 한데 네. 두 분 다 어쨌든 정책통으로 이렇게 행정부 역할도 했었고 국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두 분의 성품이 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개인적인 성품에만 이 국회 운영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렇게 안정적인 국회 운영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국회가 그동안 봉착했던 거는 뭐냐면 주요 상임위원회 자체를 과거 관례와 달리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다 보니 그래서 늘 국회에서 이렇게 좀 파열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행대로 국회의장을 차지했던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은 반대당이 받는 거를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했는데 두 분의 새 원내대표가 나온 만큼 그런 식으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고 국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게 바로 4년 전이죠. 21대 국회 때도 사실 출발할 때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1년이 굉장히 국회가 많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 1년 딱 지나고 나서야 민주당과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 전격적인 합의를 해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그렇게 국회의 모양새가 정립이 돼서 국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식의 통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를 그냥 막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민생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국회가 되려면 그렇게 국회 구성부터 새롭게 되는 게 여야 첫 원내대표들의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원내대표 상견례 말씀을 좀 여쭤봤었는데 이쪽으로 또 이제 법사위원장 얘기로 또 주제를 또 잡아주셨는데 안 그래도 사실 어제 그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 그런 걸 다친 좀 요구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경청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 조금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좀 그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원체 이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는 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다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이죠. 그런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들을 통과시켜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기조를 잡아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가면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인 뭐 판단이고 또 원내대표가 경청하면서 또 깊이 또 수기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청래 위원장인 법사위원장이 지금 당권 그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그 지금 사퇴를 비어서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마침 기회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이제 국회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바뀐 시점이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마침 기존에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를 출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논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또 여야가 바뀌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형식으로 또는 제2요구권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법제처라든지 법무부 장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위법적인 요소라든지 타 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은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사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위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 법이라든지 또는 여야가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상의나 숙의 없이 그냥 이렇게 프리패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고 마침 때는 무르익었다.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좀 말씀을 좀 들었고 근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이제 상법 개정안을 가장 지금 보면은 순서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좀 처리할 것 같은 지금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계시죠.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의사 표시를 했죠. 네. 예.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방송 3법이라든가 또 형사소송법 이런 법안들도 이제 대기 중인데 그 법사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또 지금 의욕적으로 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이런 걸 처리하자면 또 법사위를 또 거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상법 개정안 말씀드리면은 상법 개정안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법입니다. 네. 저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발표문을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시장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뭐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뭐 이거 이외에도 지금 이제 전자주주총회라든가 또 집중투표제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최대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안은 그걸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대로라면 외국 투기자본 개입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보호하기보다는 외국의 거대 상업자본에 우리 주식시장이 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성에 대한 이 보완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사위원회가 이 상법 개정안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처음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특검 법안이고 지금 현재는 소위 방탄법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 하는 날 사실은 대통령 이 재판 중지법 또 같이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을 다 멈추게 하는 법안이라든지 현재 대법관 수만으로는 대법관을 믿을 수 없으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그 대통령 셀프 방탄 법안을 줄줄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운영됐던 모양새 그리고 지금 현재 87년 헌법 이후에 국회가 운영됐던 모양새가
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두 깨고 있는 게 현재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이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소위 그 핵심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여야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현재 국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재판중지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길거리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 죄도 사라집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이제 현수막이 아주 길거리 다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곡이고 선동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란과 외환 이외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연기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 임기가 마치고 나면 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선동이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건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건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국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민의를 반영하고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4년 뒤에는 그 성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민의와 다른 그 의석수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견제라는 의미로 미화시킬 수도 있지만 민의가 왜곡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게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부분 잠시만 저도 반론이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비롯해서 이제 셀프 방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이제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예,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첫 번째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미뤄놓고서 사라지게 하려는 다른 법안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죄의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이 걸리는 조항을 그 기간 동안에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사 5년 뒤에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그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7년 8개월 해서 공범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공범이 내놓고 사면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런 식으로 공범을 사면한다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거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공범인 이재명 그 대통령이 5년 뒤에 재판받는데 영향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키워드가 어디입니까? 대법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을 넣음으로써 5년 뒤에 설사 재판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나올 수 있는 지형을 만든다라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미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토론에서도 비슷한 요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권 의원님 반론을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재판을 미루는 거는 의도적이나 무슨 뭐 일부러 혹은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의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다라는 그 자체는 왜곡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추경 얘기에 대해서도 또 좀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당정대 협의회가 오늘 오전에 또 이런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상황을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예정이라는 그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게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이걸 지금 지급 방식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편적 지급이 이제 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씩 하고 또 이제 조금 취약계층에는 한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예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원래 민주당의 기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 입장인데 지금의 상황이나 예산 상황 등등을 봐서 취약계층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상황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굉장히 오늘 협의를 하니까. 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항목인데 보편 지급이 원칙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래가지고 보편 지급은 기본으로 하되 다르다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혼합 지급 쪽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명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회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권력의 지갑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받을 사람이나 소위 도움받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미리 덜 거두고 이제 세금을 아껴주고 뭐 이런 방식이었고 그런데 기왕 이제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급하는 게 그러면 과연 지역화폐 형식이냐 현금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특정 기업에 소위 이제 그 에이전시피 운영 비용으로 1%씩 꼬박꼬박 돈이 가고 있어서 특정 기업에 이제 이득이 갔다라는 거라든지 소위 낙전 수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단을 할 것인지 그런 거는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보편 지급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입장을 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재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차등 지급 혹은 뭐 일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추경 관련해서 그 말씀 여기서 좀 매듭 짓고 지금 또 이 정치권에서 이제 주요 이슈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인사청문회 여야 간사 간에 어제 그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 다음 주죠. 24일, 25일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서 좀 어떤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그리고 이제 국정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협조 요청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일정 관련돼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양보를 해서 이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KBS 방송하고 있잖아요. KBS 사장님 인사청문회 3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1 즉 4일에 사실상 4일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은 국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하루는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 인사청문회를 2일 하자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황교안 때도 3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표결로 결정해요. 하기 싫으면 관둬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꼬우면 표결해. 그럼 표결하면 판판이 민주당이 이길 게 뻔한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가 그러면 원활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이틀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오가고 이틀이나 3일이나 그날은 후보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단 2건만 제대로 답이 왔습니다. 뭐냐면 판결문하고요.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사건 번호 정도만. 근데 이미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정도만 온 거지 실제 재산 형성 내역이라든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자금 조달 내역이라든지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자료도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인사청문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또 일정과 또 자료 제출요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인사청문회 또 항시 있는 일인데요. 뭐 김희정 의원님이나 저도 다 인사청문회를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한 입장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야당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또 뭐 언론도 그런 내용들을 또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혹은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라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이틀 이제 일정을 어렵게 합의를 봤으니까 그 이틀 동안 김민석 후보 총리 후보자의 본인의 입으로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아주 예리한 지적에 대한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 답변으로 전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의혹들을 제시하면서 그 10대 의혹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중에서 또 뭐 이게 문제 중에서 어떤 우선 순위를 좀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본인 입으로 정말 당일날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공인된 자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류. 내가 이렇다라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뭐 10개 관련돼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크게 요약하자면 일단 그 돈 관련해서 살아온 세월 내내 돈 관련된 실형도 2번이나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성이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실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아빠 찬스가 활용이 돼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이제 쉬는 동안에 경력을 만든 그 경력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경력이냐라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도 SK로부터 현금 2억 원 받은 게 그냥 실무자가 영수증 누락했지 자기 억울하게 실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은요. 2002년에 김 후보자는 SK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2억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쇼핑백 하나에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00 원짜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연을 하면 3천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소위 2억 원을 받으려면 쇼핑백 6개 이상을 본인이 직접 받았는데 그게 이제 실무진의 실수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옛날 일이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이 이거 2억 원어치 담으면 23.2kg입니다. 그랬던 거를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이후에도 재차 3차 정치자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과거 걸 소환하면서 이번 거에 대해서는 해명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로 뭘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거래 내역과 형성 내역 통장 내역 이런 거를 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이든가 아니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특히 그 SK 건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해명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정치자금 제도 자체가 그게 이제 20년이 넘은 옛날이라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제일 큰 게 그 당시에는 선거 비용 보존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중앙당 후원회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제도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앙당에서 보내준 걸로 보고 그에 대한 이제 그 영수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 절차를 이제 빠뜨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북에 본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이미 다 졌습니다. 본인이 법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또 추징금 이런 것도 다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연 전체 다 그 이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는 그 전체 다를 후보가 책임질 문제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사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반성인데 자꾸 이런 식의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반성은 당연히 하고요.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SK 쪽에서 김민석 후보한테 당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수상한 돈줄에 등장하고 있는 강신성 씨가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인데요. 차명 계좌도 동원이 됐었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가리지 않고 다 받은 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문제됐던 강신성 씨하고 다시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수상한 돈 거래를 실형을 받고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반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렸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본인이 정치자금 때문에 곤욕을 겪어서 그런지 빌린 형태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 강신성 씨하고 관련이 있거나 또는 빌린 돈은 갚지도 않고 김민석 후보에게 계속 후원금을 내는 이상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하고의 이 대목에 대해서 그러면 권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여기까지 하고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청문회 현장에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청문회 가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또 저 자료를 또 강조를 하셨는데, 자, 전격 시사 2부. 네, 일단 여기서 하고요. 이게 너무 과열이 되면은 정정당당한 당당 토론이 아니라 이 저격하는 탕탕 토론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진정을 해주시고 이 당당 토론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3부 이어가겠습니다. 당당 토론 아까 하다가 조금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그 나라 밖으로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초청을 받아 참석한 다른 나라들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좀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의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가 됐고 지금 뭐 속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자는 취지의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자간 무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다시 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가 국제 무대에 다시 좀 복귀했다. 그런 평이 좀 있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 지금 좀 참석을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거는 좀 빨리 하고 서로 상견례라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뭐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이제 뭐 양해를 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이제 뭐 무산이 됐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정상회담은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이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은 저는 그렇죠. 오히려 이번에 이야기가 안 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본도 미국과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와의 상황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 관계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정상회담 지금 이제 뭐 내용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이 밸류 체인을 형성했던 그 윈윈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뭐 불편한 관계들을 보이고 또 논쟁도 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과 일본은 정경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잘 지켜온 나라들입니다. 상호간에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 정경분리의 원칙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복원을 시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제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과거상 문제는 뭐 그거대로 논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양국 간의 실익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기초를 다진다면 그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G7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각국 정상과 또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죠. 국제 외교 무대에 이제 또 데뷔하는 자리가 됐고 이번에는 일본 총리와의 또 만남이 또 우리 또 가장 가까운 일본과도 일본 총리와 또 정상회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임가 좀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 관세 협상 부분에서 미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처지가 굉장히 이제 같이 동병상련할 수 있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셔틀 외교를 통해서도 양국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국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이 상견례도 빨리 이루어지고 관계를 돈독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G7을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발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짚어볼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에 먼저 연락을 하고 보도가 나간 게 아니라 이제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우대하는 외교 관계가 빨리 복원됐으면 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마 나토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라도 빨리 상견례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 미국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과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강도 높은 좀 약간 톤 높은 발언 좀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일본 쪽 발언 같은 경우에서도 한일 공조가 세계에 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시바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좀 같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올해가 또 한일 수교 60주년 되는 그렇죠. 한 양국 간에 좀 의미가 좀 남다른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과거사 때문에 또 정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공방들은 뭐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하고 다만 경제적인 문제, 교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과거에 있었던 황당한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같은 이런 돌출적인 사고로 인해서 양국 간에 서로 피해를 보고 훨씬 더 불편해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양국 관계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향적으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뭐 이번 회담은 과거사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양국 간의 신뢰가 되면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국익을 챙겨야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과거사적인 부분이든. 그런데 그거에만 매몰돼서 이제 다른 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권칠승 의원님이나 저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좀 국내로 좀 돌아와 가지고서 지금 시선이 또 이제 특별검사 쪽에 또 요새 많이 좀 쏠리고 있죠. 특별검사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특검과 함께 일할 특검보가 또 이제 속속 또 임명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특검 활동이 좀 더 속도를 좀 내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특검이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내란 특검은 뭐 정말 중요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그 내용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뭐 비화품 문제라든가 등등 때문에 증거인멸에 사실은 의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또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또 구속 기간이 또 만료되면서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방지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특검이 빨리 그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돌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이 특검 활동 지금 또 내란 특검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특검 활동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지금 이제 점점 속도를 내고 이제 지금 준비 단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특검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수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항목들 다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 수사 방식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특검이라는 초유의 방식 그것도 직원을 577명이나 동원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뭐 400억 500억대 들여서 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여기에만 모든 국정의 동력을 삼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헌적인 요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특검 임명됐습니다만 다 야당 제1야당은 아예 추천조차 못했고요.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그리고 여당이랑 늘 부역이라는 단어 잘 쓰는데 저 여기서 부역이란 말 쓰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추천 그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여기에 소위 국정의 여러 가지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실규명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별건 수사라든지 인지수사 등을 통해서 공안정국, 사정정국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규명과 이런 식으로 공안정국, 사정정국 그리고 뭐 숙청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전국의 전개
관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하셨는데 수사 방향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수사 방향은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특검이 정하겠죠. 그거는 뭐 특검이 자율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이미 몇 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미루었던 것이고 그동안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란 사건 자체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범여권에 특검 지명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만 보면은 제1야당에게도 특검 지명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이례적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별건 수사나 이런 부분은 국제인권협약에도 이 배치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 거는 특검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이번 당당 토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정부 조직 뭐 그 기재부, 검찰 이쪽에 대해서 개편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그래서도 좀 정부와 좀 그 같이 좀 호흡을 좀 맞추십니까? 뭐 아직 이제 정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걸 뭐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 감독 기능을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처 금소처에다가 넘기는 것.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런 문제가 또 그런 기후에너지부가 생기게 되면은 산업부나 환경부도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기본적인 틀로 나눈다. 그 기능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힘 있는 부서에 대한 권한을 좀 이렇게 좀 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재부 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개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분산하는 거를 넘어서서 대통령실로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하죠. 인사 검증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앞서 우리가 여당 시절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던 거 이제 법무부로 보냈었고 그리고 기획예산처 업무도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모든 업무를 대통령실이 직접 공식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 간의 업무 분산보다는 대통령실 강화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안으로 총리실에 간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 부처 편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희가 비록 선거에는 졌지만 국민의힘에서 내건 정책 중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거는 수용하는 그런 국정기획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목표 지점은 똑같은데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환경부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 그런 네. 포괄적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무쟁점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 차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땅당 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교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였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17일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날 일정만 마무리하고 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일찍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오늘 아침에 또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부터 이번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순방 일정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우리가 리더십 부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십 부재를 끝내고 다시 한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그런 소통, 만남을 통해서 되는 그런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 말씀하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못했지만 G7 6개국가의 또 주요한 그런 정상들을 만나고 그 외에도 또 호주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이 의미 있는 국가들 정상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 일종의 상견례죠.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한반도 주변 4강 이제 네 나라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지만은 다른 나라 아마공,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과 또 정상 간 만남을 가진 것도 또 의미가 크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 이른바 영어로 글로벌 사우스라 해갖고요.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 그쪽으로 좀 더 넓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중요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졌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약간 중동 상황처럼 이제 좀 돌발 변수를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것도 외교적으로도 또 우리가 또 가능성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을 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약식회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G7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자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G7의 멤버 국가가 아니라 초청 국가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는 모든 국가들 정상이 다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배정은 못했고 전체적인 스케줄이 매우 빡빡했던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일종의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간 거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과연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중동 정세가 지금 급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G7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비중을 중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방증이 됩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트럼프의 이런 앞으로 외교도 이런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트럼프 시기의 외교를 개인화된 외교, 대통령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과 본인의 즉흥적인 결정 그런 것이 기존의 외교 프로토콜이나 규범에 맞지 않음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종종 발견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또 이제 성사가 됐더군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협력하자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이시바 총리도 또 국교 정상화 또 60주년이고 또 한일 공조가 이런 때에 세계에 좀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또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낙 언론에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강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G6개 국가 그리고 호주 그런 국가와의 만남도 저는 중요하고요. 그것에 못지않게 핵심은 결국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새로운 한국 정부가
기존의 한일 또 한미일의 협력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역사 문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의 언급은 최소화했고요. 그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처해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 국제 통상 환경, 돌려 말했습니다만 결국 트럼프에 의한 그 일방적 관세죠. 네. 그리고 국제 관계 어려움, 이 미중 간의 갈등의 그런 모습들, 또 북한에 부과하는 위협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모두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보완적 관계에 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이 협력하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사 문제 같은 것은 거의 언급이 안 됐죠. 거기에 이시바 총리도 화답하는 형식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는 잘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한일 관계는 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상이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덧붙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었으면 이 한미일이 잠깐이라도 만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그랬으면 좋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도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데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번 앞으로도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국까지 포함한 이런 한미일 협력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상이 좀 함께 있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G7 회의에서 그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 충돌 사태 쪽에 이제 또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 지금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그 관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목을 좀 덜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영국 말고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좀 준비를 해갔죠. 시간이 7월 8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좀 이렇게 실무 간의 협상을 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또 힘을 그런 상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이게 다 지금 미국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데 일반 관세가 맞는 거고요. 일방적인 관세죠. 다 같은 문제에 처해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만 이번에 서명을 했고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나머지 프랑스라든지 특히 일본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30분 트럼프와 양자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해결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G7에 가장 큰 두 가지 의제가 있었다면 하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이 관세, 이게 자유무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G7이 원래 경제 문제로 시작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한국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통상 협상 시한이 7월 8일, 사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일에 이번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좀 짧게라도 이루어졌었으면은 관세 협상하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됐었을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은데요. 대신 중건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네. 일본과 미국이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만나서 네. 그 얘기를 했고 30분을 얘기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다. 일본은 6차례 관세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24%의 그런 관세 부과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것을 다 없애기를 원했다 하는데 일본은 기본 관세율 10%고 나머지 14%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나마 14%도 조정 여지를 밝히지 않았고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입장이 큽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거든요. 네. 일본도 미국에서 가장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지금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 특별 예우를 할 수 없다. 예외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입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한국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 관련한 이슈 한 가지 좀 끝부분에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또 평양을 또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요새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소식이 러시아 이제 공병 또 건설 인력 이렇게 해서 6천 명을 보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요즘에 최근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쇼이구 서기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저는 1차적으로 김정은의 러시아 그러니까 방러가 가까운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건 예상을 깨는 또 새로운 형태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발표가 됐죠.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과 건설 인력 총 6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고요. 네. 이전에는 그 전투 병력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외화 벌이 병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건설 병력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군은 특징이 전투를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실상 공병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동원이 많이 됩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는 여명거리라든지 미래 과학자거리 같은 거를 1년 만에 그 군을 동원해 갖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군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이 북한 입장에서는 큰 거고요. 이미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2397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군인 마찬가지입니다만 벌이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북한과 러시아에 같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부터 G7 관련 또 국제 관련 뉴스 들어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 순서가 아까 순조롭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혜송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